예, 예. 무슨 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죠? 이게 뭐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는 체질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아버지 사진 배열해놓고 보면은 이 체질은 김정일이가 이런 농담을 했어요.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나는 난쟁이 똥자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순환기계통 질환에 아주 약한데 저는 문제는 김정은의 독재자 김정은 핵미사일 발사 포탄을 누를 수가 있는 그 사람이 건강이 나쁘다는 것은 안보상에 상당히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김정은이가 이걸 누르지 않는 것은 김정은이가 합리적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지금 있는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에서 정신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 딱 네 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성격을 첫째 위험하다. 그리고 예측불능이다. 폭력을 좋아한다. 과대망상증이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몸이 불편하다 하는 요소가 하나 더해질 때 어떤 예측불능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점에서도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이 김정은이 미치지 않아야 우리 발작하지 않아야 우리가 핵미사일 안 맞게 돼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은 한국의 안보상의 주의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중국발인 것 같은데 뭐 정변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저는 그 정도는 단순히 지금 건강상의 문제다. 그런데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지금 보도 나오는 대로 뭐 발목에 좀 문제가 있다, 뭐 통풍이다. 이 정도 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완전히 이렇게 모습을 안 보일 수가 있나요? 아니, 독재자는 대중 앞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인데. 그런데 좀 상당히 심하다고 봐야죠. 일단 심하다고 봐야죠. 한 달 동안 이렇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독재자의 경우에는 이 치료가 힘들어요. 그리고 예방도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멋대로 마시고 자고 하고 특히 독재자는 늦잠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항상 불리해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한 날 부하들이 늦게 깨웠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랬나요? 스탈린도 죽었을 때 이 뇌출혈로 죽었는데 아무도 겁이 나서 그 방에 들어가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한 10시간 이상 의사의 치료를 못 받고 죽었습니다. 독재자의 함정이 있습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일성도 마지막에 죽었을 때 구급 그 헬리콥터가 오다가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항상 이게 뭐 독재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왜 VIP 증후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 치료를 하려다 보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김정은을 치료하는 북한 의사는 그게 치료가 이게 손이 제대로 이게 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예방적으로 김정은과 아마 비슷한 체질을 가진 사람을 예를 들어서 몰모터처럼 데리고 있으면서 평소에 진료를 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김씨 일가는 조금 아파도 유럽 의사들을 많이 불러들이는 게 뭐 기술도 떨어지지만은 이게 맡기기가 불안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금년 들어서 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고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상당히 이제 그 모병제를 한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모병제 도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모병제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모병제는 우선 쉽게 간단하게 참고로 미국은 모병제죠. 미국은 모병제 하는 나라가 많아요. 많죠. 한국에서 모병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선 병력 자원이 모자라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직장을 특히 구하기 좀 힘들고 이런 경우에. 근데 연봉 2천만 원은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연봉 2천만 원을 줄 테니까 군대에 들어오라 하면은 많은 사람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그거 채우기도 힘들 거예요. 채우기도 힘든다는 것은 예비군 병력 유지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군이라는 것은 특히 장교단의 하사관 이 그룹은 그 체제의 주류 세력이 들어가야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이 군에 들어가면은 이 군이 국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특정한 계층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총을 잡고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또 심하게 말할 거는 용병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모병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죠. 현재 그런데. 이건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 국민의 4대 의무 아닙니까? 4대 의무이기도 하고 헌법 제5조가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군은 국민군입니다. 국민 모두가 국민 개병제에 의해서 들어가서 군 복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국토방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내셔널 시큐리티니까 여기에는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 그것까지도 군에 최종적인 임무를 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에 대해서 군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국가를 보유한다는 이 엄청난 임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병제 군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병제를 택하면서 군인 수를, 이 사병 숫자를 대폭 줄여서 한 30만 명 정도로 줄이고 모병제를 도입하고 뭐 하사관들을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그것은 통일 안 하겠다는 것이고 오히려 통일당하겠다는 거죠. 통일을 하면은 북한에 주둔해가지고 행정적 지원도 하고 치안도 유지해야 될 이 군인 수요가 많아져요. 지금 우리 67만 되는 걸 줄이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줄이면 안 돼요. 통일을 앞두고는 줄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수정예라는 것은 이거 말이 좋지만은 군대에서는 그게 잘 통용이 안 돼요. 일단 병력은 많아야 돼요. 물론 많으면 좋지만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게 뭐냐? 그러면 뭐 100만 명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 군인 숫자를 줄이면서 뭐 무기 현대화나 이런 쪽으로 같이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 또 예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법칙이 있답니다. 군인 수를 반으로 줄이면은 무기는 그 제법 4배를 뭐 그런 향상시켜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벌써 모병제를 예상해가지고 저 예산 증가하는 걸 계산하니까 한 10조 돼요, 10조. 그거 부담할 수 없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병제는 뭐 그러면 안 된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면은 군 내무 생활이라도 미군처럼 주말에는 좀 밖에 나갈 수 있게 하고 평일에도 업무 시간 외에는 이 지금의 우리 군대의 그 내무 생활 같은 거를 없애는 이런 식의 군 개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휴가 제도라든지 이런 게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우리 사병에 대한 좋은 충분하고 우선 모병제 발상이 잘못된 게 1970년에 비교하면은 작년에 군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0분의 1로 줄었어요. 많이 줄긴 줄었죠. 2,000명에서 100명 순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병력 문화가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이 엉망진창이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극단적인 한국에도 맞지 않는 모병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되고 우리 군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 군대가 아니라 교육기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군대만이 애국심을 키우고 군대만이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에 입각해가지고 판단하는 조직이니까 또 군대를 거쳐간 사람들이 거기서 배운 규율 이걸 가지고 기업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말하자면 산업 인력을 제공한 게 이 군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병제로 해가지고 저도 그건 동의하는 게 안 됩니다. 저도 뭐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됐고 군대 가서 많이 배우는 거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한 번 가서 이렇게 좀 고생도 하고 배우는 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저도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 합친 것보다 군대에서 더 많이 배웠어요. 뭐 정신적인 측면에서 많이 배우는 건 사실인데 군대는 자꾸 이제 요즘 세상에 자꾸 사고가 나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키운 자식이 그 불의의 사고로 군대 가서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미치죠, 진짜. 어떤 사고도 현미경 들이대가지고 그 맞아 죽는 그 상황에 현미경을 들이대면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죠. 전체를 봐야죠, 전체를. 근데 6.25 전쟁 때 우리 국군 포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숫자가 왔다 갔다 최근에 발표된 그 유엔의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얼마입니까, 우리? 그동안에 미스테리였는데. 뭐 몇천 명이었다, 몇만 명이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소련 측 자료를 인용을 했어요. 1952년 9월에 스탈린, 김일성, 주얼레, 팽덕회가 박헌영까지 만나가지고 대화록이 나왔습니다. 그 유엔 인권 보고서에 인용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속였습니다. 김일성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한 3만 명 이상 잡고 있는데 그 중에 국군 포로 2만 7천 명을
군대에 편입시켜버렸다. 북한군에 편입시켰답니다. 포로를 편입시켜가지고 그걸 공병부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된 거네요.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한 10,000명 잡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와 별도로 중공군이 4만 명을 잡고 있었습니다. 국군 포로를. 그럼 합치면 7만 명인데 그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 돌려주었으니까 6만 명 정도를 불법 운유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그 유엔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은 500명이 생존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만 명이 붙잡혀 있었고 이미 다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500명이 생존자는 500명이다. 쉽게 말하면 라이언 일병 500명이 있어요, 북한에.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서야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문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권 문제의 제1 우선순위입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제1 우선순위는 500명의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오는 작전을 하든지 공작을 하든지 외교 활동을 해가지고 500명만은 우리가 데리고 와가지고 데려와야죠. 그동안에 국가가 지은 이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야 됩니다. 진짜 모셔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면 할 수 있어요. 국제적인 압력,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나서가지고 만약 안 돌려주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이를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의 논의가 지금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어요. 지금 압박 강도가 상당히 세지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때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실천 액션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리 원칙의 천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국군 포로 500명을 살려오는 문제를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자 이거예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어의 건강 이상은 한국의 안보상의 주의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중국발인 것 같은데 뭐 정변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거든요. 예.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저는 그 정도는 단순히 아니라고 지금 보는데. 건강상의 예. 문제다. 예. 그런데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지금 보도 나오는 대로 뭐 발목에 좀 문제가 있다, 뭐 통풍이다. 이 정도 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완전히 이렇게 모습을 안 보일 수가 있나요? 아니 독재자는 대중 앞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결정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 예. 자기 마음대로인데. 그런데 좀 상당히 심하다고 봐야죠. 일단 심하다고 그러니까 봐야 지금 한 달 되고. 동안 이렇게 안 나오는 그다음에 거예요. 독재자의 경우에는 이 치료가 힘들어요. 그리고 예방도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멋대로 마시고 김정은이가 이걸 누르지 않는 것은 김정은이가 합리적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믿음이 지금 있는 근거를 거죠, 하고 있기 그래도, 때문인데 나름대로. 미국에서 정신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 딱 네 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성격을 첫째 위험하다. 그리고 예측 불능이다. 폭력을 좋아한다. 과대망상증이다. 아유. 그런데다가 여기에 몸이 불편하다 하는 요소가 하나 더해질 때 어떤 예측 불능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점에서도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이 그렇죠. 김정은이 미치지 않아야, 그렇죠. 우리 발작하지 않아야 우리가 핵미사일 안 맞게 돼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김정일의 건강 김정하고 특히 독재자 늦잠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항상 불리해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노르만디 상륙작전 한 날 부하들이 늦게 깨웠습니다. 그래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랬나요? 스탈린도 죽었을 때 이 뇌출혈로 죽었는데 아무도 겁이 나서 그 방에 들어가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한 10시간 이상 의사의 치료를 못 받고 죽었습니다. 독재자의 함정이 있습니다. 김일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일성도 마지막에 죽었을 때 구급 그 헬리콥터가 오다가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항상 이게 뭐 독재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왜 VIP 증후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 치료를 하려다 보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김정은을 치료하는 북한 의사는 그게 치료가 이게 손이 제대로 이게 가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예방적으로 김정은과 아마 비슷한 체질을 가진 사람을 예를 들어서 몰모터처럼 데리고 있으면서 평소에 진료를 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김씨 일가는 조금 아파도 유럽 의사들을 많이 불러들이는 게 뭐 기술도 떨어지지만은 그렇죠. 이게 맡기기가 불안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금년 들어서 군에서 예, 예. 무슨 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죠? 이게 뭐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는 체질 아닙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아버지 사진 배열해놓고 보면은 이 체질은 김정일이가 이런 농담을 했어요.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나는 난쟁이 똥자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순환기계통 질환에 아주 약한데 저는 문제는 김정은의 독재자 김정은 핵미사일 발사 보탄을 누를 수가 있는 그 사람이 건강이 나쁘다는 것은 안보상에 상당히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